안녕하세요. 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임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임금의 가장 기본인 최저임금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임금이 오르면 무엇을 해보고 싶으세요? 저희가 그 2016년에 최저임금 당사자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된다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드렸는데요. 2016년 당시에는 최저임금이 6,03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030원인 최저임금 시기에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된다는 것은 참 꿈 같은 일이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설문에 대해서 답하신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 책을 사서 밑줄을 그으면서 책을 읽고 싶습니다. 도서관에서 빌린 책은 정말 좋은 문구가 있어도 밑줄을 그을 수가 없어서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아이들에게 한 달에 2번은 치킨을 사줄 수 있겠네요. 할머니가 아플 때 돈 걱정을 하는 게 미안했습니다. 이제는 할머니가 아플 때 할머니 걱정을 먼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냉장고를 바꾸고 싶습니다. 가족과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삼각김밥 대신에 밥을 사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금이 오른다라는 거는 단순히 돈이 아니라 돈보다 더 많은 삶이 바뀌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2014년에 미국의 세이유라고 하는 노동조합이 임금 인상 투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이유는 노동조합으로서 자기 조합원들과 임금 인상 투쟁을 한 게 아니라요. 자기 조합원이 아닌 미국에 있는 그 맥도날드, 웬디스, 버거킹, 도미노, KFC와 같은 미국에 있는 편의점에 또는 그 도시에 있는 패스트푸드점에 있는 그 노동자들과 함께 그 1인 시위를 비롯한 파업 투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을 만든 게 아니라 파업을 먼저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먼저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조합을 만드는 운동이 아니라 동맹, 파업 시위를 먼저 시작을 한 건 거죠. 그래서 이것이 노동조합을 만드는 운동 대신에 도시로 번지면서 150개 도시에서 동맹 시위로 번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 2015년에는 320개 도시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 도시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합의들을 만들어냈고요. 이게 도시로 퍼지기 시작하니까 이게 마침내는 기업들 중에서 우리 회사는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 우리 회사도 인상하겠다는 기업들의 선언으로 이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거는요. 저 마지막 사진입니다.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당사자들이 노동조합에 대한 지지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노동조합을 지지한다. 그래서 미국에 있어서의 노동조합 지지율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바로 이러한 부분이 저희가 노동조합을 하는 사람들이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노동조합을 가입시키고 노동조합 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동조합이 어떤 방식으로 운동을 할 것인가, 결국은 노동조합 밖에 있는 또는 이 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운동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굉장히 좋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운동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2015년에 다보스 포럼에서는요, 상위 1%가 나머지 99%보다 많은 자산을 보유하는 부의 불평등이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조합 권한 증대 등을 정책 과제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가슴 아픈 게 이게 크게 많은 공감을 얻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전 세계적인 자본주의 안에서의 한계이기도 하죠. 그 당시에 국제사회의 10대 이슈로 그렇게 뽑았던 이 10가지의 문제들입니다. 저는 현재 경제 위기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경제 위기이기 때문에 거꾸로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경제 위기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소비 진작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경제 위기이기 때문에 소비 진작을 만드는 방법으로 뭐가 있을까?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정책들을 내놓습니다. 근데 제일 좋은 게 뭐냐 하면은 최저임금을 올리는 거라는 거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경향성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제일 좋은 거는 제일 빈곤한 사람들의 임금을 올리는 거라는 거죠. 바로 불평등을 해소하고 내부 등 소비 진작 방안으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자. 이게 전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이게 2015년에도 바로 이러한 움직임이 있었고요. 지금 2022년에도 동일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코로나 상황에서 대면 노동, 필수 노동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의미 있는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성별 임금의 차이를 우리는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최저임금에서부터 이 부분을 해소시키기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고민들입니다. 실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호주, 칠레 등에서 대폭 인상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뉴질랜드 같은 경우가 최저임금을 가장 먼저 도입한 나라인데요. 최근에 18,000원 정도까지로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요, 26명 이상의 그러한 대형 패스트푸드 업체에 대해서는 31,000원까지 거의 획기적이죠. 최저임금 3만 원 선을 드디어 깼습니다. 영국 노총 같은 경우 저는 이 멘트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을 위한 임금 인상.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한 임금 인상이라는 게 최저임금 인상은 결국은 모두를 위한 임금 인상이라는 거죠. 예, 이래서 24,000원을 지금 영국 노총이 요구하면서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저임금 인상하면은 한국에서 늘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은 물가가 올라가. 그다음에 고용이 축소돼. 이게 지금 한국에서는 늘 따라다니는 이야기인데요. 실질적으로 2017년, 18년, 19년, 20년 보면은 최저임금 인상과 소비자 물가 변동 상황을 지금 쭉 봤는데 솔직히 큰 영향 없거든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소비자 물가는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원자재 가격하고 환율이잖아요. 그게 더 크지. 최근에도 사실은 환율이 더 컸지. 이걸 최저임금하고 이렇게 연관 짓는 거는 사실은 과도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고용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맨날 그 노벨 경제학상 그렇게 많이 갖다 붙이는데 3인의 경제학자들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고 아예 단언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저는 최근에 보면은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우리나라 우익 쪽의 연구 보고서에도 보면은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보고서들조차 그 퍼센테이지가 보면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 좀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최저임금과 자영업자 간의 갈등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지점이 자영업자와의 갈등이 있는 거는 맞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왜 한국에서 유난히 자영업자와의 갈등이 많은가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한국은 자영업자가 유난히 많아요. 왜 한국은 자영업자가 많을까요? 실질적으로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요, 2019년 기준 24.6%예요. 독일이 9.6, 미국이 6.3인데 한국은 24.6입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은요, 고용원 없이 1인 가족 단위 자영업이 굉장히 많아요. 왜일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한국은 혼자서 하는 자영업 또는 가족끼리 하는 자영업이 이렇게 많을까요? 그 원인을 먼저 알아봐야 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은요, 경제가 성장하고 고도화될수록 자영업은 줄어드는 게 일상적입니다. 근데 한국은 왜 늘어나는 거지? 유럽 보고서에 보면은요, 사회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자영업 비율이 높다라고 하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아래에 있는 거 보시면은요, 우리나라의 자영업 규모인데요. 우리나라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이 늘어나고 있어요. 고용원이 없는데 왜 자영업이 늘어나고 있을까? 이거는 이유가 있겠죠. 실질적으로 보면은 비임금 근로자인 자영업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사실 이거는 객관적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저의 해석입니다. 실업자나 퇴직자가 재취업이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 실제 실업이나 퇴직 이후에 자영업을 하는 경우가 한국에서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또 하나, 임금과 근무 환경, 복지 수준, 이러한 부분이 좋은 일자리가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직장 갑질과 같이 위계적인 직장 문화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에 한국의 전반적인 직장의 문제, 일자리의 문제가 결국은 한국의 자영업의 증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부분은 한국의 직업 문화와 일자리의 문제로 살펴봐야 되지 무조건 최저임금과 자영업의 갈등 문제로만 축소해서 바라볼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자영업의 그 변화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한국의 자영업은요, 직업 이동에서도 보면 자영업이 계속 자영업으로만 이동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자영업이 왜 자영업으로만 이동하고 있는지라고 하는 부분에서 결국은 좋은 일자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코로나 이후에도 저소득층 자영업들만 계속 확대되고 있다라고 하는 한계 지점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영세 자영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자영업의 어떤 최저임금과의 갈등뿐만이 아니라 한국 안에서의 그 사대보험 예외 등 사회 안전망의 보호에 국민들이 그 안전망 보호의 밖으로 놓인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에서부터 사실은 왜 이 비임금 노동자를 선택하게 됐는지에 대한 사회적인 해결까지 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그 고민과 접근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 부분은 단순하게 그 노노 당사자 간의 대립으로만 가져가서는 안 되고요. 또 하나 그 저임금이 없는 평등한 사회, 이러한 부분을 만들기 위한 고민도 함께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도 잠깐 만들어 봤던 것처럼 또 하나는 자영업이라고 해서 소수 자영업이 무조건 다 그 열악한 그러한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5인 미만 사업장 중에서 실제로는 가짜 5인 미만으로 실제로는 30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러한 부분은 고소득 자영업자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정확하게 가려내는 부분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주택, 의료, 교육, 돌봄과 같은 공공성 확대, 그리고 최고임금과 함께 대자본 사회화 정책 등과 같은 사회 전반적인 그러한 사회 체제 전환의 문제들과 함께 이렇게 좀 장기적인 정책들과 함께 고민하는 그러한 그 정책 제안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의 이제 영향력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요. 최저임금은 사실 저희가 국민임금이라는 이 표현도 합니다. 그러니까 1인 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임금 노동자들은 이 임금 인상이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노조가 없는 사실은 80% 50인 미만의 그 80% 이상이 되는 이러한 임금 인상과도 다 연결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요소인데요. 최저임금은 또 하나는 그 실업급여를 포함한 고용보험법,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험법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이것이 다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최저임금이다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그 법령에 다 적용이 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요소라고 우리가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의 지점으로서는 우리가 한국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다
라고 봐야지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코로나를 통해서 살펴봤던 게 불평등은 또 하나의 재난이라고 했잖아요. 세계 불평등 보고서에서도 사실은 한국은 가장 불평등한 나라라고 했는데 한국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로서 우리가 바로 최저임금을 활용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재난지원금도 주고 복지제도도 강화하자라고 하는데 유독 왜 임금 인상만은 안 된다고 하는지, 바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희가 지금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한번 돌파해 보는 것은 어떤지, 바로 이 시기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국 사회의 불평등 이 부분을 한번 모두가 돌파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키워드를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지금 경제 불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제를 위해서 최저임금 인상보다 더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지 한번 2023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그것도 대폭 인상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2016년에 최저임금 당사자에게 최저임금 1만 원이 되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중에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거였습니다. 미래를 꿈꿀 수 있어요. 예, 임금이 인상되면 이거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을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내일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미래를 꿈꿀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내일을 만들고 그리고 상상을 할 수 있게 만듭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임금은 그냥 주어지는 돈이 아닙니다. 내 노동력의 가치이고 그리고 나의 권리입니다. 임금이 오른다면 여러분은 그 임금으로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바로 여러분도 내일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임금 함께 오를 수 있도록 함께 투쟁해 나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